6. 끝없는 늪. 희식이 삼촌의 요구는 뜻밖이었다. 될 수 있으면 고향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자고 항상 말해오던 그가 아닌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다. 영준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긴 듯 했다. 영준은 희식이 삼촌을 따라 집을 나서면서도 궁금증을 꺼버릴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희식이 삼촌은 종로 5가 쪽으로 가지 않고 동대문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었다. 뜻밖이었다. 삼촌요, 동대문은 왜 갑니까요? 그래, 청량리역으로 갈락한다. 그러면 상운에 가려고 합니까? 그래, 상운이다. 상운에는 와 갑니까요? 상운에라. 가보면 알지를. 희식이는 여행의 목적을 말하지 않았다. 벌써 한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군사정권은 이해 초에 민간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재개를 허용하였다. 각종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태어났다. 영주는 김대호 형과 최정집 형을 잠시 생각했다. 일행은 오래간만에 야간 열차를 탔다.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간에 그들은 서울을 벗어났다. 중앙선 야간 열차는 그 철로가 놓여진 지방의 가난뱅이들이 사용하는 기차편이다. 그들이 얼굴을 알 턱이 없지만 어쩐지 허물없고 내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는 희식이었다. 그가 사업상 자주 이용하는 기차편이고 또 자신의 누님이 묻혀있는 땅과 연결시켜주는 열차편이다. 그것은 실제의 기차편이기도 하지만 누님의 초상과 연결시켜주는 마음의 선로이기도 했다. 희식이는 김밥과 빵을 사서 두 조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뱀을 잡아오지 않은 그가 어디서 돈이 났는지 알 수 없었다. 희식이가 허둥거리는 꼴로 보아서 그가 아마 안면 있는 한약상을 돌아다니며 돈을 조금씩 빌린 것 같았다. 삼촌, 뱀도 안 잡았으면서 웬 돈이세요? 응, 그냥 돈은 많아. 명예의 물음에 희식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어린 명예의 눈치가 여간 아니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희식의 허둥거리는 모습이 이상스럽게만 생각되었다. 삼촌요, 고향은 갑자기 왜 갑니까? 고향에? 그렇지, 하늘마을로 가봐야지. 상운 장터에도 가봐야 되고. 우리가 가는 데가 어딥니까? 하늘인교, 상운인교? 그야 하늘이지. 그래도 상운에는 가봐야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속 시원히 말 좀 하이소. 영주는 답답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어서 왈칵 큰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래도 희식은 입술만 머뭇거릴 뿐 말문을 열지 못했다. 누가 죽었지? 영주는 눈을 똑바로 뜨고 희식에게 대들었다. 그제야 그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두 조카를 똑바로 바라다 보았다. 그래. 큰형님이 죽었다. 큰형님이 누굽니까? 영주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희식이 삼촌이 큰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금방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영준이 큰아버지 말이다. 연중이 형님. 큰아버님이? 영주는 충격을 받았다. 몇 해 전인가 면장선거에 출마하신다고 자기네 집에 들락날락 하신 적이 있었다. 아버지와 무슨 의견 충돌이 있는지 두 분은 좀 어색한 표정을 짓고 헤어지기도 했었다. 아버지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영주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다. 뭔가 조금은 정신들이 깨끗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 외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큰아버지의 타계는 다소간의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었지만 솔직히 말해 상당히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어서 그럴까? 충격과 더불어 슬픈 감정이 일었다. 그러나 역시 그러한 감정에 휩쓸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조금은 묘한 일이었다. 희식이 삼촌은 왜 저렇게 멍해하고 당황해하는 것일까? 따지고 보면 희식이 삼촌과 돌아가신 분과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무슨 혈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영준이로서는 희식이 삼촌이 큰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아스러웠다. 그래. 그는 계속 허둥거렸다. 명혜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명혜는 고인이 누구인지 알 턱이 없었다.
두터운 이불 속에서 불을 뿜은 한 방의 권총 아래 자기 어머니의 숨결이 조용히 멎어버린 사실을 갓난아기 였던 그녀가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준이도 마찬가지였다. 이 세상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고인 김현중 뿐일는지도 몰랐다. 안희식 역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면당 위원장이 누님에게 자주 놀러왔고 옛날 그의 동생인 차성님이 했던 것처럼 누님과 밤을 밝히곤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연중이가 누님을 죽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희식이가 보건대 연중은 누님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누님의 죽음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새벽이 되어서야 하늘마을에서 멀지 않은 구동에 내렸다. 주변을 둘러싼 험준한 산세가 이제 막 찾아드는 미명 속에 어슴풀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간신히 잠이 깬 명혜는 조금 추운지 영준이 품 안으로 기어들었다. 사실 생각해보면 명혜를 데리고 올 필요가 전혀 없었다. 삼촌이 그녀더러 가자고 해서 그냥 데리고 떠난 것이었다. 그러나 혹시 그녀를 혼자 떨쳐놓으면 서러워할는지도 몰랐다. 이상한 인연으로 모인 세 사람은 이제 떨어질 수 없는 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이 낯선 가족은 미명에 밀려 흩어지고 있는 어둠을 헤치면서 험준한 산골길을 걸어들었다. 어둠에서 깨어나고 있는 소백의 새벽 공기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었다. 영준이와 명혜는 희식의 삼촌의 걸음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산과 산길을 타는 데는 희식이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그는 그것이 직업이었다. 하늘마을에 이르니 아침나절이 되었다. 벌써 사람들이 골목마다 북적거렸다. 상가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었다. 큰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다들 영준이를 쳐다보고 그를 맞이했다. 그러나 왠지 그들은 쑥은덕거리기만 할 뿐 그를 반기지 않았다. 상중이라 누굴 반기고 말고 할 겨를이 없는지도 몰랐다. 그들은 다들 옥양목이나 삼배로 상복을 만들어 입고 있었다. 영준은 누가 누군지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집안의 어른들에게 인사를 올리려고 해도 사람을 알아볼 수 없으니 불가능한 일이었다. 상복 입은 사람들도 역시 영준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희식이 삼촌도 마찬가지였다. 집안 사람들 누구하고도 인사를 나누는 법이 없이 마당의 이구석 저구석을 부산하게 쏘다녔다. 뭔가 장례 준비를 거들어주고 있는 듯 했다. 명혜는 삼촌의 수발을 들고 있었다. 영준아, 저기 어머니가 있어. 희식이 삼촌이 지나가면서 턱짓으로 마당 구석을 가리켰다. 과연 어두운 구석에 앉은 어머니가 두 손바닥을 앞으로 모아내고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묘한 일이었다. 도무지 요량을 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괴성스러운 것은 어머니가 영준이를 보고도 아들을 금방 부르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얼굴을 알아볼 만한 도계 삼촌이 영준이 앞을 지나갔으나 그 역시 잔뜩 찡그린 얼굴 근육을 풀지 않았다. 그의 심상치 않은 긴 병력으로 보아 그럴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역시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준은 어머니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영준의 손을 잡았다. 두 손은 눈물로 범벅을 이루고 있었다. 어머니요, 와 이래 울었었습니까? 그래. 그녀는 건성으로 대꾸를 했다. 무엇보다도 기이한 것은 사촌인 영문이가 영준이를 보고도 외면했다는 사실이었다. 영문이와는 나이도 같고 해서 반죽이 아주 잘 맞는 사이였다. 아무리 자기 아버지의 상중이라 하지만 이렇게까지 도전적인 시선을 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영준은 어머니를 데리고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어머니,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와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어서 상복을 갈아입고 산에 따라갈 준비를 하셔야지요. 영준아, 그게 아니다. 여기 앉거라. 허점순 여인은 근 반년 만에 만난 아들을 자신의 옆에 앉혔다. 부드러운 흙마당의 감촉이 얇은 옷을 뚫고 엉덩이 살에 전해졌다. 영준이하고 작은 영수님은 산에 올 생각하지 마이소. 도계 삼촌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졌다. 연중이가 고인이 되었고 연길이가 자리에 없는 이 마당에 연발이의 발언권은 그만큼 강화되었다. 그는 아나무인으로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아침나절에 상여가 산으로 출발했다. 도계 삼촌의 말대로 허점순 여인과 영주는 상여의 뒤를 따르지 못했다. 아무도 같이 가자는 사람이 없었고 허여인이 마당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어도 누구 하나 가까이 와서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다. 망자의 제일 큰 동생인 연길은 끝내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상여가 떠나간 후 커다란 시골집에는 정적이 깃들었다. 집에 남은 안 식구들만이 바지런히 오가며 설거지를 했다. 그녀들 중에는 그래도 몇몇이 여인에게로 다가와서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하고 떠났다. 희식이 삼촌 역시 산소에 따라가지 못했다. 그는 열차칸에서처럼 여전히 당황해하는 행동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허점순 여인의 고운 말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그래도 허여인과 영준이가 유일한 의지가지인 듯 부지런히 두 사람 근처를 서성거렸다. 저기 영수님, 형님이나 한번 면회하러 가볼까 예? 희식이는 몇 번이나 입을 달싹거리다가 이윽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허여인은 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허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눈치였다. 그러나 역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영주는 희식이 삼촌의 얘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큰아버지의 장례날에 오시지 않은 것도 이상한데 그분을 면회하러 가자는 것이었다. 면회한다는 말은 당사자가 자유롭지 못해서 마음대로 만날 수 없다는 얘기와도 통하는 것이다. 그분은 틀림없이 어디에 구속되어 있거나 감금되어 있는 것이다. 영주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음을 느꼈다. 일이 이중 삼중으로 악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영주는 자신의 느낌을 받아들여 금방 무슨 질문을 희식이 삼촌에게 할 수 없었다. 망자를 땅속에 묻은 사람들은 오후 늦어서야 산에서 내려왔다. 그들은 다들 씁쓸해하는 표정이었다. 일가 친척들은 사무제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한 사람씩 떠나갔다. 허점순 여인 모자와 안희식은 어떤 사람의 귀띔을 받아 큰 집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의 어느 농가 행랑방에서 며칠을 묵었다. 그들은 어차피 돌아갔다가 다시금 올 수는 없었다. 며칠 밤인가를 자면서도 희식은 이들 모자와 함께 잠을 잘 수는 없었다. 그는 어디론가 나돌아다니며 잠을 잤다. 사무제를 기다리는 동안 낯선 집 행랑채에서 보낸 며칠 밤은 영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큰아버지의 타계 이외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었으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큰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낯선 집에서조차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계속되었다. 참으로 견딜 수 없었다. 그립고 정다운 고향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차갑고 모멸로 가득 채워진 고향이었다. 참으로 기이한 것은 그 인심 좋다는 사람들 중 누구도 이들 모자가 기거하는 방으로 건너오지를 않았다. 몹쓸 역병이나 앓고 있는 환자라도 보는 듯이 그들은 모자를 멀리 돌아서 다녔던 것이다. 어머니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니 영준으로서는 무슨 말을 붙여볼 수가 없었다. 허여인은 아들의 얼굴에 시선을 주는 법도 없이 계속해서 울었다. 방의 바람벽에 등을 기대고서 두 다리의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팔꿈치를 얹은 자세로 계속 울고만 있었다. 사무제 때는 손님들이 거의 없었다. 가까운 집안 식구들만이 모였다. 그러나 역시
영준 모자는 죄에 되었다. 결국 기막하기 짝이 없는 큰아버지의 장례식은 다 끝이 난 것이다.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빠져버린 이 커다란 고관은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다. 지난 시절에 그렇게도 울창하게 보였던 드넓은 마당 한 귀퉁이의 거대한 감나무도 어쩌면 그렇게도 우중충하게 늙어버렸는지 을씨년스러울 지경이었다. 늘어뜨려진 가지 하나에 긴 끈으로 묶여 매달려서 그나들이 혹독한 매를 맞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롱거렸다. 매를 맞던 분도 매질을 하신 분도 이제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들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먼 나라로 떠나버린 것이었다. 영주는 뒤채로 돌아가 넓은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언젠가 할아버지의 회감날 지병이 발병하여 무수한 매를 맞고서야 겨우 진정이 되어 이 방으로 끌려와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리고 도계 삼촌과 영철이 모습도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 거치지 않는 거대한 인간의 검은 장막을 자신은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영주는 알 수 없는 절망감이 자신의 좁은 가슴으로 강물처럼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영철이 그 녀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큰아버지의 사무제를 지내고 하늘마을을 떠나던 전날 밤이었다. 괴괴하게 가라앉아가는 산의 정적 속에 상가의 슬픔도 남은 친척들의 가슴 속에 다져지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도 떠들어대지 않고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슬픔도 컸지만 그들은 장례를 치르느라 지쳐 있었다. 그때였다. 뒷마당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사람들이 진서리 치는 비명소리도 들렸다. 이 확막하게 가라앉은 상가에서 그것은 너무나 듣기에 끔찍스러운 비명이었다. 영주는 그쪽으로 뛰어가 볼 수밖에 없었다. 마침 희식이 삼촌은 주변에 보이질 않았다. 뒷마당으로 돌아들었으나 어두워서 뭐가 뭔지 잘 보이지 않았다. 저쪽 구석에 몇 사람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계속 비명소리를 발했다. 가까이 간 영준도 하마터면 소리를 내지를 뻔했다. 뜻밖에도 희식이 삼촌이 어둠 속에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엄청난 구렁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웬일인지 그 구렁이를 두 손으로 이리저리 굴리면서 묘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가 구렁이의 꼬리를 잡자 그놈은 뻣뻣하게 하늘로 치솟기도 했고 앞으로 쭉 뻗어나와 둘러선 사람들의 얼굴을 혓바닥으로 핥기도 했다. 집구렁이다. 뒷채 대쪽 밑에서 잡혔다. 귀신 같은 땅꾼이다. 이 집 앞기가 변한 구렁이가 잡혔다. 어둠에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제각기 한마디씩 소곤거렸다. 희식이 삼촌은 영준의 얼굴을 보고도 별로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어둠 속이었으나 영준은 희식이 삼촌이 무슨 신들린 사람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기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희식이 삼촌답지가 않아 얼른 보기에 그는 딴 사람 같았다. 희식이는 손에 잡고 있던 구렁이를 뒷마당에 내려와 있는 산자락을 향해 놓아주었다. 그 징그러운 짐승은 산자락의 잡초 속으로 소리를 내며 사라져갔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다시금 뒷채의 대청마루 밑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들 숨을 죽이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청 밑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한참의 시간이 침묵 속에 흘렀다. 이윽고 마루 가장자리로 희식의 두 다리가 나타났다. 그의 몸집은 천천히 조금씩 마룻바닥에서 빠져나왔다. 드디어 그의 어깨가 나타나고 머리가 나왔으며 그의 쭉 뻗은 두 팔이 나왔다. 둘러선 사람들은 다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함을 질렀다. 그의 손에는 석가래 같은 구렁이가 잡혀 있었다. 그놈은 금방 잡혀서 싱싱한 탓인지 요동을 쳤다. 그러나 이 정체를 확연히 알 수 있는 땅꾼에게는 도무지 맥을 주지 못했다. 며칠 전부터 이 집 구석을 어슬렁거렸고 지금은 어둠에 얼굴을 숨기고 있는
이 괴상한 몰골의 땅꾼이 그 아득한 옛날 상훈 장덕거리의 주막 수능집의 작부였던 안희자의 동생 안희식인 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이곳 하늘사람 대부분이 상훈장을 보지 않고 군 소재지인 내성장을 받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마을 전부가 내성군이라고 해서 상훈하고 내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상훈 장덕거리의 수능집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희식은 역시 구렁이를 가지고 요새를 부리다가 다시금 그놈을 놓아주려고 했다. 사람들에게 조금 비켜주기를 요구했다. 그는 열린 틈으로 몇 발자국 걸어가더니 뒷산 잡초 속으로 그놈을 힘껏 집어던졌다. 캄캄한 공간이었으나 땅꾼이 손을 떠난 징그러운 물건이 검은 공간 위로 날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아직도 구렁이가 더 있는겨? 그 구렁이가 이 집 앵물이라 예? 인자는 이 집의 애군이 없어지는겨? 그 징그러운 앵물들을 와 쥐기 뿌리지 않고 살려두는겨? 다시 마루 밑으로 기어들면 어쩔라고. 둘러선 사람들이 제각기 한마디씩 던졌으나 땅꾼은 이런 반구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신들린 사람이었다. 그의 시야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음에 틀림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인간다운 표정이 전혀 없었다. 어둠 속에 숨어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영주는 그 순간 희식이 삼촌의 두 눈에서 끓어오르는 불을 보았다. 그것은 무슨 짐승의 두 눈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그런 불이 아니라 파랗게 잦아들어가는 애잔한 불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저 멀고 먼 하늘에서 전해져 오는 별빛인지도 알 수 없었다. 희식은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뚜벅뚜벅 큰 집을 벗어났다.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상가집을 벗어난 그는 어둠 속 어디론가로 사라져갔다. 그는 왠지 연중의 죽음에 대해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다. 이튿날 새벽 허점순 여인은 아들과 명예를 데리고 큰 집을 떠났다. 몰래 도망 나오듯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집을 빠져나왔다. 꿈에도 보기 싫은 명예라는 계집아이였으나 이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어린 생명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이제 그 원수덩어리 같던 어미마저도 죽지 않았던가. 어차피 이 집에 씨라면 그것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계집아이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영민한 데다가 부침성도 있었다. 그녀가 서울 말씨로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불을 낮추면 평생 딸을 키워보지 못한 허여인으로서는 묘한 기분에 젖기도 했다. 어린 명예였으나 상갓집의 심상찮은 기운을 눈치채고는 재빠르게 따라주었다. 세 다리같이 가는 두 다리를 한 어린 명예가 곱상스럽게 처신하면서도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으면 신기한 생각까지 들었다. 하늘마을에서 상훈의 장터까지는 몇 개의 험준한 죄가 있었다. 허여인은 영준이와 명아를 데리고 죄를 넘기 시작했다. 죄가 꼬불꼬불한 데다가 주변의 살림이 짙어 상당히 무서웠다. 그 옛날 6.25 때 이 죄를 넘다가 저편제에서 일제 사격하는 아군의 총알을 맞고 몇백 명의 인민군들이 죽었으며 그 시체가 여기에 질비하게 쌓여 있었다는 것이었다. 워낙 오지라 그 시체들은 오랫동안 치워지지 않았으며 사람 살이 썩는 냄새를 맡고 소백산에서 몰려온 여우와 늑대들이 시신들을 마구 파먹었다는 얘기가 일대에 퍼져 있었다. 죄를 간신히 올라간 일행은 죄의 마루에서 눈앞에 성큼 다가서는 사람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뜻밖에도 희식의 삼촌이었다. 그는 워낙 정처없이 떠도는 사람이라 또 어디론가 뱀 잡으러 사라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영준아 명예야 놀라지 마라. 나다. 삼촌이다. 아줌매도 놀라지 마이소. 그는 일행을 안심시키기에 급급했다. 허점순 여인이 들고 있던 조그만 보따리를 얼른 받아주었다. 뭔가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는 표정이었다. 영주는 그런 희식이 삼촌의 의사표시를 그래도 별 싫어하는 기색 없이 받아주는 어머니가 조금은 의아했다. 그가 고등학교에 재학했던 시절만 하더라도 어머니는 이 땅꾼 사내를 얼마나 싫어했던가.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변모였다. 희식이는 앞장서서 걸었다. 명예더러 다리가 아프면 자기의 등에 업히라고 했으나 그녀는 거절했다. 아이고 창피해요. 삼촌은 아직도 나를 어린애로 아는가 봐. 아참, 명예가 이제는 자녀로구나. 그는 짐짓 명예에게 경의를 표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런 가벼운 이야기도 잠시뿐 일행은 다시금 무거운 기분에 빠졌다. 그것은 허점순 여인과 먹물을 뒤집어 쓴 듯한 희식의 무거운 분위기 때문이었다. 영준이와 명예는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오가 가까이 되어서 일행은 상온에 닿았다. 영준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와보는 상온이었다. 그 옛날의 추억은 눈앞의 현실과 많이 괴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추억 속의 아련한 모습일 뿐이지 현실과 거의 일치되지가 않았다. 6.25가 터지고 나서 며칠이 안 되어 가족은 아버지의 분부대로 먼저 피난길에 올라갔던 것이다. 가족이라야 어머니, 영준, 영철뿐이었다. 이들 세 식구는 몇몇 친척들과 인근 주민들과 어울려 쏟아지는 빗줄기 속을 뚫고 피난민들의 대열 속으로 끼어들었다. 소백의 짙은 산형이 언제나 가시지 않은 이 호젓하고 서늘한 상온의 모습은 영준이 성장기를 통해 끊임없이 지난날의 회상 속에 재현되곤 했었다. 지나간 그 시절에 아버지 김연길 경사는 지서의 차석이었고 어린 영준이 눈에는 너무나 멋나게 보였다.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총을 잘 쏘는 듯 했다. 지서를 둘러싼 높고 두터운 토담의 망루에서 저 멀리 산속의 궁비가 나타난 것이 망원경에 잡히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김연길 경사를 불렀다. 자성님요, 자성님요, 와 무슨 일이고. 그는 마당으로 뛰쳐나와 망루를 쳐다보고 소리를 지르곤 했었다. 저기 전방 500m 지점에 빨갱이가 나타나십니다. 두 놈인데 따발총을 메고 있습니다. 너가 해봐라 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아직 자신들이 발견된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알았다. 김연길 경사는 카빈총을 오른손에 들고 쏜살같이 망루 위에 올랐다. 영주는 그럴 때면 어느 틈엔가 파수꾼과 아버지의 대화를 듣고 불이 나게 망루 쪽으로 달려가곤 했었다. 공비의 출물이 워낙 잦던 시절이라 경찰관의 가족들이 영내 생활을 하던 시절이었다. 누마는 언제 또 올라왔노? 참말로 야 때문에 미치겠다 카이. 자성님요, 야 좀 보이소 영준이요. 가슴팍에 품고 부자가 같이 쏘이소. 나의 지긋한 순경은 차석에게 그때 한참 탁게 되다가 카빈총을 조준하느라 정신이 없는 차석의 가슴팍 속으로 영준을 밀어넣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손가락을 방아쇠 구멍에 넣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1초 1초 시간이 흘렀다. 영준은 눈을 꼭 감았다. 곧 귀청을 찢는 폭발음이 터질 것이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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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음이 연달았고 그것은 이 적막한 산악에 길고 긴 반향을 몰아왔다. 이런 사격을 처음 했을 때에는 총신이 탕탕탕 자신이 턱과 뺨을 세차게 때렸고 그 소리가 워낙 커 그냥 죽는 줄만 알았다. 그러나 그의 턱은 그대로 잘 붙어 있었고 귀청도 분명히 찢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사격이 거듭될수록 총신의 타격과 그 폭발음은 점점 그 충격을 줄여갔다. 오히려 재미가 붙었던 것이다. 그래서 영주는 명사수인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불이 나게 망루 위로 뛰어 올라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주는 이렇게 사격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격을 끝내고서는 금방 아버지의 품을 빠져나와 옆에 서 있는 파수꾼 신정의 망원경을 받아 빨갱이들이 나타난 그 지점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어찌됐노? 두 놈 다 죽었나? 아이고마, 한 놈은 엎어졌고 한 놈은 엉금엉금 기어서 저기 바위 뒤로 가고 있어 영준아, 그라마 망원경으로 그 놈을 잘 보고 있으래. 야. 김연길 차석은 다시금 카빈총을 조준했다. 잠시 시간이 흘렀고 이윽고 탕! 탄환이 발사되었다. 망원경 렌즈 속의 부상한 사병은
총성이 나는 순간 그 육신이 몇 번 허공에 들먹였다. 총성이 날 때마다 그의 육신은 허공에서 춤을 췄다. 이자 고마 쏘이소. 이자 기지도 못하고 죽었구마. 두 놈 다 가만히 누워있어 예. 무모한 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김차석은 천천히 어깨 위에 올려진 총을 내렸다. 그의 시선 속에는 일발 필살의 집중력이 풀리지 않은 채 굳어져 있었다. 과연 차석님은 명사수입니다. 늙으스레한 순경이 부드럽게 축혀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김현길 차석은 대꾸가 없었다. 그는 높다란 막루 저 너머에 울고 싶을 정도로 울창하게 그리고 괴괴하게 들어찬 소백의 검고 무변한 살림을 말없이 건너다보고 있었다. 명사수. 그렇다. 그는 과연 명사수였다. 그가 명사수라는 사실, 그 사실은 그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했다.